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됐다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의 상무부부장이 방한해 북핵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와전된 부분이 있다라고 일정 부분 번복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 홍영표 장관이 지난 12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에 전용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네. 구체적인 이제 수치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그 노동당 비서국과 서기국과 39호실에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서기국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고, 네. 39호실은 그 김정은의 통치자금, 비자금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금들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홍영표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은 근데 다소 그 발언을 번복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 개발에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와전이 됐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했던 말을 좀 다소 뒤집은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증거를 대라는 네. 그 야당 측의 공격이 좀 거세졌고, 두 번째로는 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그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개성공단을 유지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으로 논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장관이 기존의 발언에서 좀 한 발짝 물러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 장관의 발언의 취지는 확증이 아닌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발언이 정리가 된 건데, 문 의원님, 그래도 의혹을 사기에 좀 충분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말로 확증도 없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만 이것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의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가지 않은 건 분명하지요. 북한 당국이 그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북한 원화로 지급을 하고 일부는 물건을 바꿀 수 있는 물표로 지급한 것으로 네.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 전액이 39호실 또는 서기실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겠느냐? 네. 김정은의 통치자금 또는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비용 또는 핵미사일 개발, 이런 쪽으로 썼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물론 통일부 장관이 구체적인, 다시 말하면 네. 뭐 거기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우리 검찰이 가서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근로자의 임금이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이 근로자나 또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부와 이 대통령의 결정이 결국은 이런 우려들 때문에 개성공단을 일단 전면 가동 중단을 했고, 북한, 다시 말하면 당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일단 차단하는 것이 네. 결국은 김정은이의 생각과 뜻을 바꾸도록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것인데, 그것을 뭐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만약에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내놓는다면 그것이 국익에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는 현재 상황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우리가 북한 당국에 흘러 들어갔다면 적어도 어디에 사용됐을지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김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북에 계실 때 금융기관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기에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떤 경로로 당국에 흘러 들어가고 또 근로자들에겐 또 어떤 식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남북 사이의 경협 아닙니까? 네. 개성공단. 그렇지만 그 월급은 미 달러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 기업하고 하는 거나 같습니다. 절차는. 그래서 뭐냐면은 네. 미 달러화, 외화 수익이 나는 공단이죠. 공장이죠. 그 외화가 나면은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 얘기된 대로 맞습니다. 소기실. 그 전에는 이제 39호실 네. 또는 38호실 이런 해당 부서, 또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운행 지점을 통해서 네. 이제 노동당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자금, 충성자금으로 집계가 됩니다. 해마다. 그거는 이제 김정일 통치 시기 때는 이제 2월 16일 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마 1월 8일 김정은 생일날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1월 8일은 이제 연초하고 거의 이제 연초에 있기 때문에 네. 연말 결산을 통해서 이제 혁명 자금들이 현금으로 준비가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집계가 돼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지도 청국이 네. 혁명 자금을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돼서 김정은한테 이제 상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그 배급이나 월급은 이제 원화로 돼요. 북한 원화. 원화. 한 6천 원으로 책정됐다는데 아마 네. 높이 책정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이제 구분을 월급 책정에서의 구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아마 적과 같이 일하는 네. 이제 남조선 기업하고 일하는 거죠.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또 아마 월급이 좀 높게 산정이 돼서 이제 지급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외화하고 달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북한에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원화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둘째는 뭐 있냐면은 식량 포함해서 이제 배급이 나갑니다. 배급. 여기에 좀 특혜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만가동 하잖아요. 8시간이면 8시간. 다른 직장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제 8시간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가동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꼭 필요한 혁명 자금, 외화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또 혁명성이 높고 뭡니까? 그런 사상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놓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네. 좀 우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변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허튼 소리, 잘못된 얘기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급을 남들보다 북한에 사는 일반인들보다 좀 많이 주겠죠. 그다음에 부식물도 좀 더 주겠죠. 그런 식으로 우대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통일부 장관은 그 30%를 아주 친절하게 이제 그걸 코스트를 계산해서 사실은 발표해 줬어요. 근데 네. 너무 친절하신 것 같은데 원래 100% 다 간다고 보면 돼요. 달러는. 그렇습니까? 달러는 100% 다 저 노동당에 간다고 보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사실 그 국가적으로 뭐 개성시면 개성시 아니면 그 주변 도면 도에서 네. 식량을 자기네가 보장을 못 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뭐 외화를 조금 써서 네.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있죠. 네, 월급 책정이나 배급에는 좀 우대를 해주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는 달러는 북한 당국이 다 가져가고 북한 돈으로 근로자에게 다시 월급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기자, 이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오늘 그 조선신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신보는 일본 조선총련의 기관지고요. 조선신보는 그동안에 북한의 입장을 이제 자주 대변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보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좀 원색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네. 내용인데요. 그 주장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만약에 북한이 이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 우리 측이 가져가는 게 15에서 30이다. 그래서
그 우리 측이 다 가져가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성공단 폐쇄가 가져오는 그 불이익이 그 우리 측에도 이제 더 크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뭐 창난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 이렇게 자인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뭐 개성공단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위험은 처음부터 있었죠.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하면서 북한의 지원 공단뿐이 아니고 지원하면서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네. 쌀 주고 이제 빌려주고 할 때도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당장. 특히나 이제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주겠다. 네. 그다음에 좀 가능하면 대체제로 물자로 주겠다. 소비 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그냥 남북 사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남북 경협, 미래 통일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네.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자본주의 경제 이런 것들 좀 학습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하고 같이 말하자면 남북 통일 경협의 이제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많이 한쪽 눈을 감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그다음에 국제사회도 역시 같아요. 국제사회도 말은 하고 싶지만은 하도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네. 남북 통일이나 평화, 경협 이런 쪽에서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용인을 해준 거죠. 사실은 네. 돈이 현금이 저 달러 현금이 계속 들어갔는데 그걸 따지자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별의별 엄중한 사태가 이제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 정부도 내 생각에는 참다. 네. 이제는 돈은 안 된다 이거. 돈은 눈 감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결심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그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번 개성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그 위협이 이제는 도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네.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그런 제재를 취한 전체적인 방향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화해협력 정책, 특히 또 그 DJ 노무현 정부 때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선대하면 북한도 반드시 선대할 것이고 네.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한 거란 말이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달라질 것이다. 평화 분위기에 기여할 것이다. 네. 남북관계 진전과 핵 문제 해결이 선순환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추진한 것인데 전혀 반대로 가게 돼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할 경우에는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 정부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긴 하지만 대북 제재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성공단 이 지역이 폐쇄가 되면서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었는데 군 당국에 따르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인 KN-08 여단이 창설돼서 전략군 예하부대로 편성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 커진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네, 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지요. 물론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ICBM 기술을 이용한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북한이 사거리를 최대한 늘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도 사실 1, 2, 3단 추진 로켓이 제대로 분리되면서 사거리를 상당히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보도에서도 북한이 이 단거리 미사일 스쿼드, 그다음에 노동, 무수단 이것은 대개 보면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ICBM은 미국 본토, 특히 동부까지도 카바가 가능한 그런 사거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를 실어서 날리기 위한 운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거리까지 날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결국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증원,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일미군, 구함 주둔 미군, 본토 주둔 미군이 한반도로 전개할 수 없도록 막는 그런 조치와 함께 미국을 향한 압박을 통해서 미군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그걸 통해서 한미 동맹을 이관하고 자기들의 대남 전략을 성공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관된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 우리도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외무부부장이 15일에 방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의 외무부부장이 입국한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장혜수이 외교부의 이제 상무부부장입니다. 상무부부장은 우리로 치면 이제 제1차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만날 예정인데 네. 임성남 제1차관이 이제 카운터 파트가 됩니다. 장혜수이 이제 부부장은 오늘 오후에 이미 네. 입국을 했습니다. 한중 간의 차관급 전략 대화가 열리는 것은 2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사드 한반도 배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사드 배치 반대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 네. 측의 반대 입장을 내일 얘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이 외교부장, 우리로 이제 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데요. 네.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우와 이제 유방의 고사를 인용을 해서 한반도의 이제 사드 배치는 바로 유방을 살해하기 위한 항우 측의 칼춤이다. 이런 네. 고사성어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대북 제재보다는 사드 배치에 더 위협을 느끼고 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특히 효용성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발이 110억 원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10에서 2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0억 원짜리로 10에서 20억 원짜리 미사일 요격하는 게 너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화가 완성이 될수록 네. 서형화가 되고 경량화가 되고 다정화가 될수록 날아오는 미사일이 핵탄두가 많아질 거예요, 개수가. 그러면은 10억이 아니라 네. 핵탄두가 워헤드가 달린 미사일 한 개가 값으로 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수십만 명이 죽는데 한 번에. 네. 도시가 초토화될 텐데 그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핵 무기화 되는 거하고 네네. 상용 미사일, 상용 무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한 발이 비싸다고 해서 그 네.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면 또 다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드를 있는 곳 들여와야죠. 있는 곳. 예. 그래서 아마 동계사는 사실은 지금은 핵무장화가 북한이 계속 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네. 굉장히 불필요한 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이 마냥 쏘도록 내두고 공중에서 요격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된다면 네.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의 기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놔야 되죠. 네. 더 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돈과 돈으로 비교해서 그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네.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논란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 비용만 추산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 기자,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국제사회는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해 5도에서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 작년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 한창일 때 북한군이 해안포를 이제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닫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8.15 합의하면서 이제 북한군이 이제 해안포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다시 포문을 연 게 연합뉴스 TV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우선 복동쪽으로 14km쯤 떨어진 대수압도에서는 검은색 사각형 모양을 띤 4개의 포문이 보였고요. 장제도에서도 해안포 동굴 기지 한 곳에 포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해안포가 추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일도에서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이제 빨간 원 안에 들어간 게 폰데 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그 국제사회 압박 속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 갈 길을 또 갈 모양입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신 후에 대답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우리 민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적대 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날뛰고 있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조국의 존엄을 걸고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을 결심한 것은 우리 당의 충실한 붉은 과학 전사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연구 사업에 총매진하여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 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건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 특히 우다베이 중국 그 육자회담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직후에 이 미사일을 쐈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중국은 쏘지 말라고 네. 경고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쐈다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다. 어떻게 하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주겠습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구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네. 그게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것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조선의 실용위성을 더 많이 쏘겠다. 실용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3단 이 분리는 제대로 됐지만 그 위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 상황에서 위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북한은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나는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생각을 김정은의 행동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지금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독자적 대북 제재인 해운 제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많은 나라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클 겁니다. 일본이 그런 이제 조치를 취했죠. 북한에 정박을 했다가 네. 오는 배에 한해서는 일본 입항을 거부하는 금지시키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 북한으로 가려는 배들이 좁아지겠죠. 물리적으로. 네네.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파장이죠. 그래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것들을 물론 선박 회사들도 그렇겠지만은 다른 회사들도 좀 조심하는 그런 결과를 나올 거고요. 네. 물리적인 실질적인 물리적인 조치입니다. 북한도 물론 중국 쪽에 이제 국경이 많이 좁혀 있지만 서해 동해로 많이 이제 배들이
배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죠. 뭐 특히나 이제 석유 같은 거, 원유 수입, 그다음에 이란,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과의 거래 이런 것들은 또 아프리카 나라들, 동남아 나라들 네. 많이 이제 배를 통해서 무역 거래하고 있고 또 WMD 미사일 수출입 이런 것들 전파 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더 좋기는 네. 호주를 포함해서 우리 태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나라들 중국이 하면 더 좋겠죠. 중국이 대련 한 완전히 그 북한의 네. 그 뭡니까 관문이거든요. 아예 관문. 중국까지도 이렇게 동참을 해준다면은 북한이 이제 손박으로 할 일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조치입니다. 네,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겠습니다. 한국국가전력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